유스탁 유창희 대표 모시고 또 다른 투자의 아이디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오늘 이제 셀트리온 어닝 네. 서프라이즈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기로 좀 돼 있는데, 네. 근데 하나 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불안한 게, 네. 아까 댓글창에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바이오주 얘기하니까 좀 불안해. 그럴 수도 그런, 있죠. 그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느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왜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관심을 갖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셀트리온 실적으로 가죠. 네. 일단 뭐 어찌되었든 뭐 과거의 경험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 시기에는 좀 성장주가 좀 강세를 띄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게 바이오라든지 뭐 2차전지 요 두 개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뭐 AI 관련해서는 뭐 반도체보다는 뭐 소프트웨어 쪽에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 소프트웨어는 움직여주지 않죠. 그리고 로봇주들은 이미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지금 좀 한 1년째 1년 가까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과거랑 지금과 달라진 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사실은 진짜 그냥 단순 기대감이었어요. 무슨 약 개발한다, 뭐 인상 들어간다, 이런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한 어떤 베팅이었다면, 지금은 실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임상이 성공을 해가지고 약이 출시가 돼서 부분적으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게 이제 좀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뭐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기술력이 상당히 높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예전보다 바이오 업체들이 흑자가 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바이오주가 좋냐? 바이오주들은 돈을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다 보니까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고금리에서는 자금 조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금리일 때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하기 쉽다 보니까 금리 인하했을 때 수혜주로 보는데, 오히려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예전보다 재무구조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리온 그룹에 편입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대규모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는 10,000원인데 자금 조달할 때 그 주식은 뭐 3,000원에 발행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ABA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상 가격에 발행을 하면서 자금 조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재무 구조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ADC 이중항체 관련돼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들, 또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제는 이제 특허가 끝나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중점적으로 주요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면서 관련된 기업이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2분기 매출이 8,747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720억 정도, 72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분기당 최대를 달성했고, 또 분기당 처음으로 8,0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면서 약간 일회성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앞으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영업이익은 다시 과거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진펜트라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6월달에 첫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매출 주력 상품으로 지금 기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주가를 좀 상승을 강하게 이끌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셀트리온 코로나 때 그때 고점, 네. 그 근처에 좋다 할 때 보통 다 네. 사니까 잘 모르는 그쵸. 분들이, 그래서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고, 네. 바이오주가 3년 넘게 계속 쉬면서 바이오주 하면 학을 띄는 분들, 경험상 네.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이렇게 새로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올라오니까 다시 봐야 되나 슬슬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충분히 바이오주들은 조금 이제 사실은 지금 또 많이 오르긴 했어요. 뭐 비만 치료제든 혹은 뭐 ADC 관련해서 뭐 리가켄바이오, 또 알테오젠 등등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이 이번에 조정을 뭐 주고 나서 또 강하게 또 반등을 준 게 바이오고, 또 생각했었던 것보다 다른 업종 대비해서 바이오하고 조선은 뒤늦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 회복하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더 이런 기대감은 하반기에도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그럼 실적 관련해서 네. 긍정적으로 계속 볼 만한 요소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품목이라든가 네. 시장 확장이라든가 이런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네, 일단 뭐 셀트리온, 그러니까 이게 제약사들은 약 이름이 상당히 어려워. 네. 그래서 셀트리온 제품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램시마 제품은 염증성 그리고 류마티스 관련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진펜트라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램시마 SC 제형의 미국 제품명입니다. 그리고 트록시마는 이제 이것도 약간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허주마 같은 경우는 유방암 쪽에 좀 강점은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유플라이마인데,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이게 류마티스든 뭐 건선성 관절염이든 여러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아직은 진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면 미국 기준으로 1년에 24조 원 시장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시장을 좀 본다라면 램시마가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램시마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램시마하고 램시마 SC 제형, 그러니까 램시마는 이제 정맥 주사로 치료를 받는 거고, SC 제형은 이제 피부 주사로 이제 맞는 것인데, 이게 합산해서 6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램시마 정맥 주사 치료제를 먼저 받아야지 SC 제형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부터 최근 4년 동안 흐름을 본다라면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2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그젤이라든지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한 두 자리 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허주마가 상당히 유명하죠. 허주마가 점유율이 거의 70% 육박할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3년 연속 그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허주마 같은 경우 오리지널 약을 뛰어넘을 정도의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배그젤마도 최근에 12%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좀 다른 점은 램시마 같은 경우는 3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SC 제형은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SC 제형이 허가를 1, 2년에 받는다라면 상당 부분 허주마하고 램시마가 일본 시장에서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진펜트라가 계속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펜트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램시마 제형 제품의 미국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주요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PBM이라고 하죠, 약제로. 그래서 3대 업체 모두 처방집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개 업체만 등재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제 3개 다 등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약을 관리하고 처방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다 통합 관리하는 전문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 전체 보험 시장의 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공보험과 사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보험, 사보험 따로 있죠. 건강보험하고 개인보험 회사가 따로 있는데, 뭐 일단은 뭐 비급여라고 해서 보험료가 지급되는 거지, 뭐 약간 방식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보험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보험에서의 어떤 그 처방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가 매출 증가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된다라면 셀트리온은 일단은 연간 최대 5천억 정도 매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이번 분기에 8천억 정도 매출이 8,700억 정도 나왔다라면 향후 최소 분기당 1조 이상의 매출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제품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셀트리온 오늘 뭐 8% 상승을 했어요. 네. 급등을 했죠.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 실적 발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거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만한 어떤 요소로 봐야 될지.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당 뭐 한 1,000억 내외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 이슈가 있고 나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10만 원, 13만 원대에서 24만 원대까지 급등세를 보여주고, 합병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주가는 재미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95만 원, 70만 원대 박스를 그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95만 원 돌파하면서 100만 원 돌파에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근에 형성되었던 저점 18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충분히 최소한 지난 1월 달 고점 23만 원, 4만 원까지는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죠. 셀트리온 제약하고 이제 합병 논란인데 사실은 굳이 분할을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분할을 하고 이것을 억지로 이제 또 다시 또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최대 이제 리스크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제 혼외자 이슈가 좀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서정진 회장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셀트리온 제약, 작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을 할 때 그때 제 기억이 맞으면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제약하고도 합병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면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지배 구조가 이렇게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합병이 다 이루어진다라면 그렇게 좀 단순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셀트리온 스킨이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는 뭐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좀 단일화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좀 진통이 좀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셀트리온도 ADC라든지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돼서 계속 신약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ADC 관련해서는 6개 제품을 지금 신약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2030년까지 목표가 연간 매출 12조를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향후 이쪽 ADC라든지 이중항체 이쪽으로 해서 매출 40%를 신약으로 좀 확보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그러니까 연초부터 나오는 뉴스를 본다라면 서정진 회장께서 조 단위의 대형 M&A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이게 지금 뭐가 결론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유럽의 어느 회사다 뭐 얘기는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아직 이 결과가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빨리 조금 결과를 좀 보여준다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큰 호재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이 제약바이오주, 아까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강한 종목들, 네. 섹터가 나중에 다음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그쵸.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항상 완전히 시장의 색깔이 변화될 때는 뭐 작은 조정이든 큰 조정이든 한번 발생을 하고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큰 조정이 발생하고 변하는 경우가 되게 오래 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7월 달부터 좀 약세를 띄다가 7, 8, 9월 달 3개월 큰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완전히 판이 바뀌면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이 거의 1년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렸었거든요. 전력 인프라 이런 쪽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에보다 더 심한 조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폭은 비슷할지언정 이 강도가 단기간에 조정이 나온 거라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V자 반등은 저도 좀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향후 3주, 4주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9월 달까지 어떤 뭐 잭슨홀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실적, 9월 금리 결정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나면 시장이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럼 그때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강한 섹터들 일단 지금은 물론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바이오주가 제일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도 조금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겠고 의외로 반도체가 이번에 좀 기간 조정 이후에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다시 한번 또 반도체도 뭐 하반기에 조금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현대차, 기아 네. 반대로 실적 상당히 계속해서 뭐 좋았어요. 네. 그런데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드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항상 자동차 하면은 실적 피크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경기에 좀 민감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경기 침체 우려감들, 또 사실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좀 좋은 이슈들이 상반기에 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약세를 좀 띄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6월 달하고 7월 달은 수출 동향도 조금 안 좋았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라서 좀 본다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7월 달 기준으로만 본다라면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75,396대 판매를 보여줬고,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아가 이제 판매가 두 자릿대로 감소를 했거든요. 63,580대 판매가 되었고, 기존 내연기관 차가 단종된 제품이 좀 있고요. 또 일부 제품은 공급 부족 여파로 생산을 못해서 인도를 못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이제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 그 판매가 둔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판매 수량을 보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약간 실적 피크가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또 주가 상승을 발목을 잡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캐즘인 것 같아요. 뭐 전기차 캐즘은 지금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미 한 7, 8개월 뭐 이상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가 한 17% 정도 감소를 했고요. 뭐 EV6도 20%, 니로 EV 버전도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차 모델에서 두 자릿수 감소를 보여주다 보니까 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는 전기차도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가를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 다만 또 이거 다르게 볼 것은 뭐냐면 이들 제품들은 이미 제품이 출시가 된 지가 3년, 뭐 짧게는 뭐 2년 이상 된 기업들이 제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교체 완전 부분 변경 모델이 아니라 완전 변경 모델을 좀 기대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살 분들은 많이 산 상황에서 신차에 대해서 조금은 출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소식들 보면 EV3가 엄청나게 지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캐스퍼 EV 버전도 상당히 계약 예약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 두 개 제품은 소형차예요. 그리고 네.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의 어떤 판매 캐즘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좀 판매 증가가 이루어진다라면 다시 한번 전기차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도요타도 최근에 리콜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5%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요타도 감소를 했고, GM 같은 경우도 실적 감소 우려감으로 최근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약하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인도 네. 상장,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일 것으로 봤는데 네.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지금 시점까지는 그게 고점이었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뭐 주시장은 뭐 하루 이틀 투자할 건 아니니까 길게 보는 게 더 맞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달 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8월 말에 모든 이벤트가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잭슨홀 미팅도 있지만 잭슨홀에서 어떻게 보면 9월 달 FOMC가 금리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펴갈지, 또 그 사이에 여러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논란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체는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현대차도 인베스터 데이가 원래는 매년 6월 달에 열렸다가 이번에는 이제 8월로 변경이 됐는데, 밸류업 정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배당을 얼마나 더 늘려줄지 여부가 저는 주가를 강하게 상승 전환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따진다면 25%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 말에 이거를 만약에 금융주들처럼 한 30%대까지 높이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연초에도 3월 달부터 기아가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것도 정부 정책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역대급 자사주 매입, 그것도 엄청 빠른 단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인도 법인 상장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금이 어떤 투자라든지 또 배당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올해까지, 작년 연말부터 올 6월까지 한 100억 달러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차트를 잠깐 본다라면 GM 차트가 이제 얼마나 올랐었냐면은
GM이 이제 작년 12월 거의 이제 11월 마지막에 주가는 한 26불, 8불 정도에서 주가가 움직여주다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한 50불까지 7월 달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현대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주주 환원율이 한 50%에 육박을 했고 또 내년에는 또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1조 엔을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대기아에 좀 영향을 준다라 그 같이 동반하는 그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사실은 현대기아는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 매출 영업이익만 놓고서는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1분기, 2분기 매출을 도요타라고 비교해 본다라면 현대차 그룹이 1분기에 영업이익이 7조 나왔고요. 2분기는 영업이익이 한 거의 8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도요타는 1분기에 영업이익이 9조 8천억, 2분기에는 11조 정도 나왔어요. 영업이익률도 현대차 그룹이 10.4%, 그리고 2분기가 10.9% 나왔고, 도요타는 1분기는 10%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제일 높은 영업이익이 나와서 한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2분기 때는 조금 밀리긴 했어도 이게 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8월 1일 기준입니다. 8월 1일 기준으로 현대차 시가총액, 현대차하고 기아의 시가총액이 100조가 좀 안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를 그쵸, 합친 거. 아, 실적이. 네, 실적이.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와 기아하고 시가총액이 100조가 좀 안 됐었고 8월 1일 기준으로 도요타 시가총액이 384조였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본다면 30% 정도, 35% 정도 적게 현대차 기아가 찍히는 게 맞지만 주가 시가총액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어찌됐든 뭐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로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전기차는 저는 계속 갈 거라 보고 있고 이 관련해서 모든 라인업에 뭐 세단이든 SUV든 소형부터 대형까지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는 거는 현대기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지금은 조금 인색하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진짜 시총 비교하니까 너무 그러네. 네. 네. 그러네, 좀. 네. 네. 자, 근데 지금 맞아요. 지금 분위기가 요즘 워낙 다른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네. 쏠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막 계속 얘기했던 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들 줄어드니까 네. 아, 이것도 관심이 바뀌었나? 이게 이제 우리 유동성의 그쵸. 문제겠죠? 항상 유동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가니까 이쪽 거 팔아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현상들. 그러니까 네. 이게 참 한국장에서 장기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네. 건데 이게 관심이 많이 줄은 건 아니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워낙에 이제 투자라는 거는 조금 튀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거고 또 지금 새롭게 예를 들어서 조선주들도 7월 달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작년에도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2차 상승, 3차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바이오도 연초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학회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서 현대차, 기아도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뭐 다시 한번 2차, 3차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불확실성도 일부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거는 금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미국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신차에 적용되는 금리가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2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차 관련돼서 금리가 적용되는 게 작년 초만 하더라도 거의 10%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한 7% 중반까지 떨어졌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미국은 아직도 10%대다 보니까 이 금리 자체가 높게 되면은 차량에 대한 어떤 차량 가격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자 비용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속도로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때문에 갑자기 뭐 제레미 시걸 교수처럼 0.75%씩 2번 인하를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경기 침체인데 누가 차를 사겠습니까? 아무리 금리가 싼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가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 미국을 시작을 해가지고 발생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전체 차량 판매는 급격하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엔화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뭐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떤 불안감으로 해서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은 예전에 엔화 강세를 띄면 또 엔화 강세 수혜주로 또 찾기 바빴었거든요. 그러면 엔화 강세 수혜주로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요타 같은 경우는 N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1엔이 이제 오르게 된다면, 이제 엔화가 강세를 띠게 된다면 연간 영업이익이 500엔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 얼마나 가속화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붕괴되거나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불안감 요인, 불안 요소로 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완만하게, 어쨌든 엔화 강세는 지금은 이제 완벽히 전환됐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최근 한 2주의 흐름처럼 160엔에서 갑자기 뭐 140엔까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점진적으로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이라면 오히려 현대차 그룹의 어떤 경쟁력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사실은 3대 업체가 있죠. 토요타 그룹, 현대 기아 그룹,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 근데 폭스바겐은 이미 경쟁이 안 되는 게, 뭐 영업이익 단에서 본다면 500억 차이밖에 안 내고, 또 폭스바겐은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토요타하고 최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앵고로 인해서 반사익을 누린다라면 또 이 부분이 또 불확실성 요소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기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EV6 그 충전하다 전기차 네. 화재 난 거, 이게 악재가 돼서 그런가요? 오늘 어쨌든 기아는 하락을 했어요. 네. 이게 의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제 6% 오르고 나서의 그냥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뭐 기아가 오늘 좀 하락한 게 EV6도 조금 이슈가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제품은 중국산 배터리긴 합니다만은, 레이도 어저께 이제 이게 이동 중에, 그러니까 운행은 아니지만 차에 실어놓고 이 고장난 걸 수리하려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중 중에 화재가 나오는 영상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앞에서도 하창봉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기차 내연기관도 화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2017년인가요? 18년에는 BMW 차량이 운행 중에 갑자기 화재가 되고, 5 시리즈가 주로 화재가 되거나 하면서 되게, 그래서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BMW는 지하주차에 들어오지 말아라. 죄송합니다. 흥분하셨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EV6 같은 경우는 뭐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충전 중에 문제가 좀 발생한 건데, 사실은 이 부분도 뭐 완성차 업체가 잘 만들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류를 차단한다든가.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충전 인프라는 많이 깔아놓고 있는데, 이 충전기 제품이 약간 이제 불량품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정부가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전기차 화재가 지금 발생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계속 발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논란은 되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 논란은 저는 또 이겨내리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저는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제 어쨌든 이제 현대차 그룹도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일단 전기차에 대해서 노력은 하되, 일단 제품 믹스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조금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 하면은 또 기아 차량이 현대차보다 오히려 더 가격이 더 비싸게 판매가 되는 부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자동차주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완성 업체가 더 가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반도체도 뭐 삼성전자는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거라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뭐 현대차를 매수하나 기아를 매수하나 큰 차이는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 기아 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어찌됐든 이제 SUV 또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계속해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기아는 또 SUV 맛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대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다면, 기아는 13% 영업이익률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때 13.1%였고 2분기 때 13.2%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일 그 브랜드로 따지면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는 지금 주가는 조금 싸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는 사실은 투자 관점에서 좀 분할 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8월 말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8월 말에 모든 이벤트가 자동차에 또 집중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이때 만약에 강하게 턴을 한다라면 쭉 끌고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배당이나 이런 것도 크게 감흥을 주지 못하고, 또 미국이 잭슨 홀이라든지 또 그 전후로 해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못하다. 그러면 뭐 자동차뿐이 아니라 금융시장 자체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나서의 시장의 방향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길게 갈지 아니면 좀 짧게 갈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매수, 매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유창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